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이번 시간엔 바람난 남편 붙잡는 법을 비롯해서 잠자리에서 듣기 좋은 이야기를 모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보세요. 바람난 남편 붙잡는 법. 어느 마을에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아내는 결혼하기 전엔 근처에서 내노라 하는 미모를 자랑하는 아리따운 처녀였다. 동네 총각들은 그녀를 한 번만이라도 더 보려고 흘깃흘깃 쳐다보기도 하고, 대담한 총각들은 집에 와서 기웃거리다가 그녀의 아버지한테 작대기로 후려맞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결혼할 나이가 되자 그녀의 집 앞에는 찾아오는 중매쟁이와 총각들이 북새통을 이룰 정도였다. 여보, 임자, 저애 빨리 시집 보냅시다. 내가 보기엔 윗마을에 사는 이선비 아들이 제일 나은 것 같소. 당신 생각은 어떻소? 제가 보기에도 그 총각이라면 밥은 굶기지 않을 것 같아요. 처녀의 부모는 그렇게 결정하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혼례를 치렀다. 이렇게 결혼하자 남편은 처음에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희죽희죽 웃으며 돌아다녔다. 이봐, 그렇게도 각시가 좋으냐? 쓸개 빠진 놈처럼 희죽거리기는. 친구들은 남편을 놀리면서도 절세 미인을 얻은 친구가 한없이 부러웠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날이 갈수록 남편은 집에 들어가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다. 게다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아내를 놔두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아내도 남편의 바람길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여보,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말씀하시면 고쳐볼게요. 처음에는 그렇게 남편을 구슬려보거나, 여보,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 해놨으니 저녁은 집에서 꼭 드셔야 해요 하면서 아양도 부려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놓고 남편의 바람길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럴수록 남편의 바람기는 더해지고 아내 얼굴조차 보려고 하지 않았다. 이 여자 저 여자 바꿔가며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러고도 당신이 남편이야? 너무 창피하고 속상한 아내는 남편에게 욕을 해대며 사납게 대하고 대판 싸우기도 하고 며칠 동안 말도 안 하고 친정에 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써도 남편의 바람기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아내는 결심했다. 저런 남자하고 같이 살 바에야 차라리 나갈래. 아이도 없는데 뭘 믿고 여기서 산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한 아내는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집안을 말끔하게 치우기로 했다. 그동안 얼마나 청소를 안 하고 살았는지 한나절을 치워도 끝이 없었다. 집안 청소를 마친 아내는 이번에는 온 매무실을 고치고 몸을 단장했다. 헝클어진 머리와 너덜너덜한 옷도 벗어던지고 목욕을 하고 머리도 손질하고 오랜만에 얼굴도 단장했다. 장롱에서 가장 좋은 비단 옷도 꺼내 입었다. 그렇게 단장하고 거울을 보았더니 다른 사람 같아 보였다. 그리고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맛있는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놓았다. 저녁 무렵이 되자 대문 밖에서 남편이 들어오는 기척이 들렸다. 오늘도 남편은 일을 마치고 빨리 나가려고 부랴부랴 들어오는 모양이었다. 아내는 대문으로 뛰어나가 여보, 어서 오세요. 오늘 많이 피곤하셨죠? 하며 상냥하게 맞이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뒷걸음을 치며 깜짝 놀라는 것이었다. 아니, 당신 누구세요? 남편은 앞에 서 있는 너무나 예쁜 아내 모습을 보고 귀신에게 홀린 사람처럼 멍한 모습이었다. 그러더니 집에 들어와서는 다시 한번 움찔하는 것이었다. 어라? 여기가 우리 집인가? 내가 잘못 찾아왔나? 지저분한 집안은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꼬질꼬질한 마루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었다. 정신을 차린 남편이 물었다. 여보, 당신 맞지? 정말 당신 맞지? 그래요. 여보, 저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얼싸안았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이런 예쁜 마누라를 두고 바람을 피우다니. 아니에요, 여보.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오늘 깨달았어요. 그들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마을에서 가장 금실이 좋은 인꼬 부부가 되었다고 한다. 운 좋은 젊은이. 몹시 가난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부모는 아들이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가난하지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성대하게 결혼식을 시키고 싶었다. 어느 날 그 마을의 부자 상인의 딸이 가지고 있던 값비싼 보석이 사라졌다는 소문이 들렸다. 상인은 도둑을 잡는 사람이 총각이라면 자기 딸과 결혼시키겠다고 소문을 냈다. 하지만 3일 안에 도둑을 잡지 못하면 그 상인 집에서 하인으로 10년간 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도둑만 잡는다면 부잣집 사위가 되는 큰 행운을 얻게 되는데도 섣불리 도전했다가 봉변을 당할까봐 도전하는 젊은이가 아무도 없었다. 아들아, 내가 한번 도전해봐라.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했다. 싫어요, 어머니. 도둑을 잡지 못하면 그 집 하인이 된다고요. 싫다는 아들을 끈질기게 설득한 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 젊은이는 도둑 잡기에 도전했다. 부자 상인과 딸은 다 떨어진 누더기를 입은 젊은이를 보자 크게 웃었다. 이런 녀석이 오다니. 그러나 상인은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어서 그를 집에서 묵게 하면서 3일간의 여유를 주었다. 사흘간 시간을 줄 테니 그동안 도둑을 잡도록 해라. 만약 도둑을 못 잡는 경우엔 넌 내 하인이 되는 거야. 그렇게 상인은 큰 소리를 쳤다. 그 방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도둑을 잡을 수 있다는 헛된 포부를 가지고 도전한 젊은이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걱정되었다. 그 방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음식을 갖다주는 하인 한 명뿐이었다. 저녁 때 하인이 와서 더 원하는 게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가엾은 젊은이는 없다고 하면서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곧 하나가 간다. 그러자 하인은 창백해진 얼굴로 허겁지겁 나갔다. 그리고는 다른 두 사람을 만나서 젊은이가 한 말을 들려주었다. 사실 이 3명의 하인들이 딸의 보석을 훔친 자들이었다. 여보게들, 방에 있는 저자가 우리가 도둑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은 이 젊은이가 도둑 중에 한 명을 이미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젊은이는 하루가 지나간다고 말한 건데 하인이 그의 말뜻을 잘못 생각한 것이었다. 하인들은 다음 날은 다른 사람이 시중을 들며 상황을 살피기로 했다. 저녁이 되어 필요한 게 없느냐고 묻자 가엾은 젊은이는 없다고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제 둘이 간다. 자신을 알아봤다고 생각한 하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당장 다른 두 사람에게 알리러 갔다. 다음 날도 다른 하인이 가서 시중을 들었다. 저녁 때 나가려고 인사를 하자 가엾은 젊은이가 말했다. 끝장이야. 곧 3시 간다. 그 하인은 모든 게 발각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젊은이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애원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셋이 그 보석을 훔쳤습니다. 제발 저희가 도둑이라고 주인님께 아뢰지 말아주십시오. 아무 말씀도 하지 않겠다면 보석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젊은이는 깜짝 놀랐으나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시치미를 뗐다. 그리고는 하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서 보석을 가져오게 했다. 약속한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상인이 와서 물었다. 그래, 찾아냈나? 젊은이는 도둑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보석을 내놓았다. 그러자 상인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얼굴로 젊은이와 보석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딸은 울면서 저런 남자에게 시집 보내지 말아달라고 아버지에게 애원했다. 얘야, 그렇지만 내가 한 약속을 어떻게 뒤집겠니? 그러면서 딸에게 그 젊은이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젊은이는 딸이 결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상인에게 말했다. 따님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상인은 그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면서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말해달라고 했다. 젊은이는 그 집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부탁했고 상인은 쾌히 승낙하며 많은 돈을 주었다. 젊은이는 그 후 상인집에서 일하며 살았는데 상인은 그를 신통한 사람으로 여겼다. 어느 날 상인이 정원에서 귀뚜라미 한 마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걸 손안에 움켜쥐고 젊은이에게 물었다. 내가 손안에 움켜쥔 게 뭔지 맞춰보게. 가엾은 젊은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아, 그릴로. 넌 이제 꼼짝없이 당했구나. 그릴로는 귀뚜라미라는 뜻이다. 상인은 자기 손안에 있는 귀뚜라미에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웃으며 말했다. 맞았네, 맞았어. 이건 귀뚜라미야. 그리고는 많은 돈을 주었다. 다음 날 상인은 뒤뜰에 묻어놓은 암돼지의 꼬리를 발견하고 젊은이를 불러서 물었다. 여기 무엇이 묻혔는지 맞춰보게. 알턱이 없는 가엾은 젊은이는 체념한 채 말했다. 이젠 암돼지가 꼬리를 꼬는구나. 이 말은 모든 게 끝장이라는 뜻이었다. 상인은 너무나 놀라운 그의 신통력에 감탄하며 그를 껴안고 말했다. 맞았다, 맞았어. 그건 돼지꼬리야. 그리고는 또 많은 돈을 선물했다. 젊은이는 이제 큰 부자가 되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못 맞출 것 같았고 사실 지금까지도 알고 맞춘 것도 없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다. 그래서 젊은이는 이제 상인집에서 떠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받은 것처럼 꾸며서 편지를 썼다. 편지 내용은 아버지가 병이 나서 돌아가시려고 하니 빨리 오라는 내용이었다. 상인은 그가 떠나는 걸 무척 안타까워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젊은이가 말에 올라타 저만치 멀어졌을 때 상인은 길가에 쌓인 염소똥을 집어 손수건에 넣고 그에게 잘 가라고 소리쳤다. 젊은이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 상인에게 그동안 실증도 났기 때문에 작별을 고하면서 덧붙여 말했다. 안녕, 염소똥이나 먹으셔. 상인은 흐뭇한 표정으로 감탄했다. 정말 총명한 젊은이야. 내가 손수건에 염소똥을 감춘 걸 어떻게 알았지? 마침내 젊은이는 많은 돈을 가지고 집에 무사히 돌아와서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아가씨와 결혼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한 남자가 마차로 땔감을 옮기고 있다가 곰과 마주쳤다. 내 말을 줘. 아니면 여름에 당신의 양들을 모두 잡아먹을 테니까. 곰이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집에는 뗄 나무가 전혀 없어. 내가 집으로 나무를 가져간 후 내일 아침에 내게 줄게. 남자는 나무를 마차에 싣고 덜거덕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곰에게 이 소중한 말을 줄 생각을 하니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곰은 말을 넘겨주지 않으면 여름에 양들을 잡아먹을 거라고 단단히 겁까지 주었던 참이다. 이런 생각을 하며 힘없이 가고 있을 때 여우와 마주쳤다. 문제가 뭐예요?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어요? 내가 알고 싶다면 말해줄게. 저쪽 숲에서 곰과 마주쳤어. 난 곰에게 내일 도빈을 데리고 가겠다고 했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곰이 여름에 내 양들 모두 죽일 거라고 했어. 저런 최악이군요. 제게 아저씨의 순양을 주시면 제가 아저씨를 구해드릴게요. 두고 보세요. 여우는 남자에게 자신 있게 말했다. 도빈을 내일 곰한테 가져갈 때 전 저기서 돌멩이들로 달가닥 소리를 낼게요. 그러면 그때 곰이 그 소리가 뭐냐고 물어보겠죠? 아저씨는 그건 세상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피터라고 말해야 해요. 그 후엔 아저씨가 알아서 하세요. 다음 날 남자는 곰을 만났다. 그때 달가닥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쉿! 저건 뭐지? 곰이 말했다. 오, 저건 분명히 피터야. 그는 세상에서 활을 제일 잘 쏴. 난 그의 목소리를 잘 알아. 여기에서 곰을 못 봤어, 에릭? 숲에서 어떤 목소리가 소리쳤다. 아니라고 말해. 곰이 말했다. 아니, 난 곰을 본 적 없네. 에릭이 말했다. 그럼 자네 마차 옆에 서 있는 건 뭔가? 숲에서 그 목소리가 또 소리쳤다. 오래전 전나무 그루터기라고 말해. 곰이 말했다. 이건 오래된 전나무 그루터기일세. 남자가 말했다. 우리나라의 전나무 그루터기를 가져가야겠어. 그러니 그것들을 자네 마차에 놓아서 굴리게. 자네가 혼자 할 수 없다면 내가 가서 돕지. 그 목소리가 소리쳤다. 혼자 마차에 태워 굴릴 수 있다고 말해. 곰이 말했다. 아니, 괜찮네. 나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어. 남자는 곰을 마차에 태우면서 말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전나무 그루터기들을 마차에 빨리 묶는 방법이 있지. 내가 가서 도와줄까? 그 목소리가 소리쳤다. 혼자서 나를 빨리 묶을 수 있다고 해. 곰이 말했다. 아니, 괜찮네.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남자는 곰을 재빨리 묶으면서 말했다. 곰은 움직일 수가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전나무 그루터기들을 항상 도끼로 3개 치지.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가파른 언덕 아래로 던지지. 도끼로 나를 3개 치는 신용을 해. 지금. 곰이 말했다. 남자가 도끼로 곰을 내리쳤다. 곰은 순식간에 죽었고 남자와 여우는 의리 있는 친구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농장에 가까이 왔을 때 여우가 말했다. 난 아저씨 집으로 곧장 갈 마음이 없어요. 난 아저씨의 개들이 싫어요. 그러니
여기서 기다릴게요. 아저씨는 그 순양을 가져오세요. 좋고 살찐 걸로 신경 써서 골라주세요. 남자는 당연히 그렇게 할 생각이었다. 여우의 도움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도빈을 치우고 양 우리로 갔다. 어디 가오 지금? 그의 부인이 물었다. 살찐 순양을 가지러 양의 우리로 가는 거요. 영리한 여우에게 우리 도빈을 살려준 대가로 말이요. 그러겠다고 약속했소. 순양이라고요? 절대로 양을 여우에게 못 줘요. 우리가 도빈을 안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곰과 그런 계약을 한 거라고요. 그 여우를 따져보자면 순양의 값어치보다 우리 거위들을 훔쳐먹은 값어치가 분명히 더 많을 거라고요. 설사 여우가 거위들을 훔치지 않았어도 앞으로 훔칠 거예요. 아니, 안 돼요. 자루에 민첩한 개들을 집어넣어 여우를 쫓게 풀어줘요. 그러면 아마 우리는 도둑질하는 여우를 제거하게 될 거예요. 남자는 좋은 충고라고 생각하며 재빠른 붉은 개 2마리를 자루에 넣었다. 순양을 가져왔어요? 여우가 말했다. 그래, 와서 가져가라. 남자가 자루를 풀자 개가 으르렁거리며 나왔다. 젠장? 여우는 쏜살같이 달아났다. 옛 속담이 사실이라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그리고 또 다른 속담의 진리를 알겠어. 적은 멀리 있지 않고 항상 가까운 곳에 있다. 이것이 여우가 도망치면서 한 말이었다. 여우는 붉은 개 2마리가 바로 뒤에 쫓아오는 것을 보았다. 젊은 왕과 4명의 아가씨. 젊은 왕이 있었다. 그는 낮에는 궁전에 앉아 국정을 돌봤지만 밤이면 변장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생활을 살폈다. 그날도 왕은 정원에 있는 나무 아래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는 4명의 아가씨들을 보았다. 왕은 잠시 멈춰서서 대화를 엿들었다. 세상에서 고기가 제일 맛있어. 그렇지 않아. 와인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아니야. 너희 둘 다 틀렸어. 가장 달콤한 맛은 사랑의 맛이야. 그러자 넷째가 말했다. 고기와 와인, 사랑 모두 달콤해.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거짓말의 달콤함에 비교할 순 없지. 대화를 듣던 왕은 재미있다는 듯 빙긋이 웃었다. 밤이 깊어지자 얘들아, 이제 집에 가자 하고 그녀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다. 아가씨들의 대화를 주의 깊게 들은 왕은 아가씨들이 각자 들어간 집에 표시를 해놓고 궁전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왕은 부하를 불러 말했다. 정원 옆에 있는 저 좁은 골목에 사람을 보내서 문에 동그란 표시가 있는 집의 주인을 데려오게 하라. 4명의 남자들이 궁전으로 왔다. 당신들 모두 딸이 있지 않은가?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다고 대답했다. 당신들 딸과 얘기해보고 싶소. 딸들을 이리 데려오시오. 그 남자들은 딸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 두려웠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딸들을 궁전에 오게 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한 남자가 말했다. 딸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요. 딸들은 안전하게 집에 가게 될 것이요. 4명의 아가씨들은 궁전으로 오게 되었고 왕은 아가씨들을 한 명씩 불렀다. 첫 번째 아가씨에게 물었다. 어젯밤 나무 아래에서 친구들과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냥 내가 했던 말을 해보아라. 저는 그저 고기 맛이 모든 맛 중에서 가장 맛있다고 했습니다. 너는 누구의 딸이냐?
저는 채식주의자의 딸이옵니다. 내가 채식주의자 딸이라면 어떻게 고기 맛을 아느냐? 그들은 절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고기 맛이 정말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 정육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고기를 사면 전혀 버리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아주 귀중한 것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먹고 난 후에 남은 뼈다귀는 개들이 깨끗이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까마귀들이 와서 그걸 가져가고 이후에는 개미들이 그 위로 떼지어 몰려듭니다. 그래서 고기 맛이 정말 훌륭할 거로 생각한 겁니다. 왕은 그 아가씨 주장에 공감하며 말했다. 그렇다. 고기는 아주 맛이 좋지. 그리고 그 아가씨에게 멋진 선물을 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왕은 두 번째 아가씨를 데려와 물었다. 어젯밤 나무 아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내가 한 말만 말해보아라. 저는 와인에 비교할 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너는 누구 딸이냐? 저는 성직자의 딸이옵니다. 지금 농담하느냐? 성직자들은 술 근처에도 안 가는데 네가 그 맛을 어찌 아느냐? 저는 와인을 만져본 적도 없지만 그 맛이 좋은지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집 근처에 와인 파는 가게가 있는데 잘 차려입은 두 신사가 그곳에 앉아 와인을 마시는 걸 보았습니다. 일어나서 갈 때는 비틀거리며 길거리를 이리저리 누비고 벽에 부딪히며 다니는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와인이 얼마나 맛있으면 그런 행동을 하면서 또 마시겠습니까? 그렇지. 와인은 맛이 아주 기가 막히지. 왕은 그렇게 말하며 아가씨에게 멋진 선물을 주어 집으로 돌려보냈다. 왕은 세 번째 아가씨를 불러 물었다. 어젯밤 나무 아래서 무슨 얘기를 나누었느냐? 네가 한 말만 해보아라. 저는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달콤한 맛은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을 해봤느냐? 네가 사랑에 대해 어떻게 아느냐? 너는 누구 딸이냐? 저는 시인의 딸입니다. 저는 아직 사랑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사랑을 나누는 일은 아주 즐거울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 어린 남동생을 낳으실 때 아주 고통스러워 하셨고 더 이상 살지 못할 거로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의 힘으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은 생명도 건질 정도로 달콤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 말이 옳다. 왕은 멋진 선물을 주어 아가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왕은 네 번째 아가씨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어젯밤 나무 아래에서 친구들과 무슨 말을 했느냐? 저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거짓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너는 누구의 딸이냐? 저는 농부의 딸입니다. 너는 왜 거짓말하는 게 즐겁다고 생각하느냐? 누구나 거짓말을 합니다. 전하께서도 아직 안 해보셨다면 곧 거짓말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저에게 돈이 담긴 가방 2개와 6개월 일하는 시간만 주시면 제가 그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왕은 흥미로웠고 그 아가씨에게 돈을 주고 6개월을 기다리기로 했다. 6개월 뒤 왕은 그 아가씨를 궁전으로 불렀다. 그동안 그 아가씨는 왕에게 받은 돈으로 좋은 집을 지어놓은 상태였다. 그 저택은 그림과 조각들을 비롯해 실크와 공단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다. 저를 따라오시면 신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저녁 왕은
부하 둘과 함께 그 집으로 갔다. 이곳은 신께서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하지만 신께서는 한 번에 한 사람에게만 모습을 나타내실 것이며 사생아로 태어난 사람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씩 들어가시죠. 좋다. 부하들 먼저 들어가고 나는 마지막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첫 번째 부하가 평화롭고 아름다운 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신의 모습을 찾으며 혼자 생각했다. 이곳은 정말 신이 계시는 곳처럼 아름다워. 하지만 내가 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잖아. 내가 사생아인지도 모르지만 누가 알겠어. 그는 또 보고 또 보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신을 볼 수 없었다. 내가 지금 나가서 신을 못 봤다고 하면 사람들이 날 사생아라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신을 보았다고 해야겠지? 그가 밖으로 나갔고 왕이 그에게 신을 보았느냐고 묻자 그는 단번에 대답했다. 예, 제가 지금 전화를 보듯이 확실히 보았습니다. 왕은 두 번째 부하를 들여보냈다. 두 번째 부하는 입구를 들어서면서 생각했다. 내가 사생아일지도 모르겠어. 그는 그 거대한 방에서 신의 모습을 찾기 시작했지만 신은 볼 수 없었다. 내가 사생아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사실을 인정하면 망신을 당하겠지? 그냥 신을 봤다고 해야겠어. 이번엔 왕의 차례가 되었고 왕은 자신 있게 방으로 들어갔다. 이리저리 둘러봤지만 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왕은 불안해하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여기 있는 신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부하 2명은 확실히 신을 봤다고 했어. 왕인 내가 신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 웃음거리가 되겠지? 그럴 수 없어. 나도 신을 봤다고 해야지. 이렇게 결정한 왕은 밖으로 나왔다. 전하, 전하께서도 신을 보셨습니까?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가씨가 물었다. 그렇다. 신을 보았다. 왕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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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가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했지만 3번 모두 왕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을 했다. 왕이시여, 신은 영혼인데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그 비난을 듣고서야 왕은 아가씨가 언젠가 자신도 거짓말을 할 거라고 했던 말을 기억해냈다. 왕은 웃으며 신을 보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부끄럽고 놀란 그 두 부하도 그제야 사실을 털어놓았다. 전하, 저희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살려고 거짓말을 한다지만 전하께서는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하십니까? 거짓말을 하는 건 즐거움이 있고 거짓말을 하는 자에게 거짓말은 달콤한 겁니다. 왕은 아가씨가 친 장난에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아가씨의 재치와 자신감에 감탄하여 그녀에게 청혼해서 마침내 결혼했다. 그 아가씨는 왕의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에 조언을 해주는 신임이 두터운 조언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지혜와 명성이 여러 나라에 알려졌다. 불평 많은 흔들추. 50살이나 먹은 늙은 시계가 농부의 부엌에 걸려 있었다. 시계는 농부가 한마디라도 불평하도록 한 적이 없었다. 어느 여름날 아침, 농부 가족이 일어나기 전에 갑자기 시계가 멈췄다. 그러자 술자판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시계바늘도 평소처럼 계속 달리려고 했지만 소용없는 짓이었다. 바퀴도 놀랄 뿐 움직이지 못했다.
추 역시 소리 없이 덩그러니 매달려 있었다. 저마다 남탓만 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결국 숫자판이 멈춘 이유를 찾아 나섰다. 시계바늘이나 바퀴, 추는 서로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그런데 희미하지만 흔들추에서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흔들추가 말했다. 솔직히 지금 멈춘 원인은 나 때문인데 이제 똑딱거리는 짓이 지겨워. 그 말을 듣자 늙은 시계는 화가 나서 한 대 때리려고 했다. 게으른 쇠막대기 같으니. 숫자판이 화가 나서 한마디 했다. 흔들추가 말했다. 숫자판형, 덱한테는 아주 쉬운 일이겠지. 누구나 알듯이 다른 이에게 게으르다고 욕하다니 말하긴 쉽지. 당신은 사람들 얼굴 보면서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 구경하는 것밖에는 하는 일 아무것도 없잖아. 생각해보라고. 잘 봐. 이 어두운 상자에 갇혀 평생 살아가는 게 어떻겠는지 말이야. 시간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그냥 좌우로 흔들 뿐 아무런 재미가 없잖아. 내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잖아. 그 문제라면 당신이 사는 곳에선 밖을 볼 수 있는 창이 있잖아요. 숫자판이 말했다. 창이 있긴 하지. 하지만 잠시도 멈출 수 없으니 밖을 볼 여유가 없어. 게다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젠 지겨워.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지겨운지 보여주고 싶군. 오늘 아침 우연히 내가 24시간을 똑딱거리며 돌아간 게 과연 몇 번이나 될까 하고 계산하게 됐어. 누가 정확한 숫자를 말해줄 수 있나? 흔들추가 반박했다. 분바늘이 빠르게 계산하더니 즉각 대답했다. 86,400번이에요. 정확하군. 이 숫자만 봐도 충분히 지칠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 않나? 하루 동안 똑딱거리는 걸 계산하고 달을 곱하고 해를 곱해서 나온 숫자에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었어. 몇 번이나 생각하고 망설인 끝에 멈추기로 했지. 흔들추가 말했다. 숫자판은 흔들추가 늘어놓는 사설을 들으며 침착하게 있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애써 다시 냉정을 되찾고 말했다. 흔들추 씨, 당신처럼 부지런하고 쓸모있게 살아온 이라면 그런 실망감은 극복해야 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니 정말 놀랍네요. 사실 당신은 무척 일을 많이 해왔죠. 우리도 모두 거의 비슷하게 일했고요. 살아온 걸 생각하면 지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의문이 드네요. 이 일이 정말 우리를 지치게 할까? 확인해서 보여드릴 테니 6번만 똑딱거리며 가주겠어요? 흔들추는 숫자판 부탁에 보통 속도로 6번 똑딱거렸다. 자, 지금 이 일이 당신을 피곤하게 했나요? 숫자판이 말했다. 전혀. 내가 문제 삼는 건 6번이나 60번이 아니라 몇백만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야. 흔들추가 말했다. 좋아요. 지금 보니 당신은 한순간에 100만 번을 움직일 걸 생각하는 모양인데 실제로 당신은 한 번에 한 번만 움직이면 되잖아요. 앞으로 당신이 얼마나 자주 흔들어야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순간에는 한 번만 흔들면 되죠. 숫자판이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흔들리는군. 흔들추가 말했다. 좋아요. 당장 우리 임무로 돌아가죠. 이렇게 우리가 일하지 않고 서서 보내다간 저 사람들 정오가 되어서야 일어나겠어요. 숫자판이 계속 말했다. 그 말에 흔들추에 달려 경솔한 행동을 함께 했어도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은 추가 온 힘을 다해 흔들추가 움직이도록 밀었다. 이에 맞춰 바퀴가 돌기 시작했고 시계바늘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흔들추도 좌우로 흔들며 자랑스러운 자신을 돌아보면서 큰 소리로 똑딱였다. 햇살이 부엌 셔터 틈으로 새어들어와 숫자판 가득 채우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게 비추었다. 농부가 아침 식사를 위해 내려오더니
추시개와 손목시계를 번갈아 보면서 말했다. 이상하다. 하룻밤 사이에 손목시계가 30분이나 더 빨리 갔네. 방앗간집 딸. 아름다운 딸과 함께 사는 가난한 방앗간 주인이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왕 앞에 나가 짚을 짜서 금으로 만들 수 있는 딸이 있다고 허풍을 떨었다. 아주 훌륭한 재주를 가졌군. 왕이 방앗간 주인에게 말했다. 정말 당신 딸이 그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면 내일 궁전으로 딸을 데려오시오. 시험해보고 싶소. 집에 돌아온 방앗간 주인은 딸에게 그 얘기를 했다. 딸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냐고 아버지에게 화를 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왕의 말을 거역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뻔히 알기 때문이다. 왕 앞으로 딸이 나오자 왕은 짚으로 가득 찬 방으로 데려다주고 물레와 물렛 가락을 주었다. 새벽까지 짚을 짜서 금으로 만들어 보거라. 왕은 딸을 혼자 방 안에 놔두고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가엾은 그 방앗간집 딸은 어떻게 할지 몰랐다. 짚을 짜서 금을 만들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렇다고 거짓말을 한 아버지를 원망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딸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너무 답답해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아주 작은 사람이 들어왔다. 안녕, 방앗간 아가씨. 왜 그렇게 슬프게 울고 있니? 짚을 짜서 금을 만들어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금을 만들어주면 나한테 뭘 주겠니? 난쟁이가 물었다. 내 목걸이. 아가씨가 대답했다. 난쟁이는 목걸이를 받아들고는 물레에 앉아 물레를 3번 돌리자 얼레가 가득 찼다. 그러자 다른 얼레를 얹고 3번 돌리자 2번째 얼레도 가득 찼다. 아침까지 계속하자 모든 짚이 실로 짜여 금으로 변했다. 해가 떠오르자마자 왕은 짚이 금으로 변한 걸 확인하고 매우 놀라며 기뻐했다. 왕의 마음속엔 이전보다 더 금을 갖고 싶은 욕심으로 가득했다. 왕은 처음보다 더 크고 짚으로 가득 찬 다른 방으로 딸을 데려다 놓고 다음날 아침까지 방 안의 모든 짚을 금으로 만들라고 명령했다. 아가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또 울기 시작했다. 그러자 전처럼 문이 열리고 그 작은 난쟁이가 들어와 말했다. 만약 내가 너 대신에 이 짚을 짜 금으로 만들어준다면 뭘 주겠니? 내 손가락 반지. 아가씨가 대답했다. 난쟁이는 반지를 받고 다시 물레질을 하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자 그는 모든 짚을 반짝이는 금으로 만들었다. 왕은 그걸 보고 무척 기뻐했으나 아직도 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방앗간집 딸을 짚으로 가득 찬 이전보다 더 큰 방으로 데려가 밤새도록 짚을 짜서 이번에도 금으로 만든다면 왕비가 될 거라고 말했다. 왕은 그녀가 방앗간집 딸이었지만 이 세상에서 그녀보다 더 부자 아내는 만나지 못할 거로 생각했다. 그녀가 혼자 있을 때 난쟁이는 3번째로 나타나 말했다. 내가 너를 위해 이 짚을 짜낸다면 나한테 뭘 줄 거지? 나는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딸이 대답했다. 그러면 네가 왕비가 된다면 첫 아이를 나한테 준다고 약속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방앗간집 딸은 결국 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하자
난쟁이가 요구한 대로 약속을 했다. 그는 또다시 일하기 시작했고 지프로 짜 금으로 만들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자 왕은 원하는 걸 발견하고는 곧바로 아가씨를 왕비로 삼았고 방앗간집 딸은 왕비가 되었다. 1년이 지나고 그녀는 귀여운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난쟁이에 대해서 잊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난쟁이가 갑자기 그녀의 방으로 와서 말했다. 약속한 걸 주시오. 왕비는 몹시 당황해서 난쟁이가 아이만 데려가지 않는다면 많은 재산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난쟁이는 세상의 보물보다는 살아있는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왕비는 울기 시작했고 너무나 처절하게 울고 있는 그녀를 난쟁이는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다. 사흘을 줄 테니 그동안 내 이름을 알아맞혀봐. 그때까지 내 이름을 알아맞히면 아이와 함께 살 수 있을 거요. 왕비는 밤을 지새우며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이름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는 현명한 학자들을 불러 나라 안의 모든 이름을 모으도록 했다. 그 다음 날 난쟁이가 도착하자 왕비는 캐스퍼, 멜라이즈, 벨사짜르 등 알고 있는 모든 이름을 나열했다. 난쟁이는 그때마다 내 이름이 아니요 하고 말했다. 그 다음 날 그녀는 이웃나라의 모든 백성의 이름을 조사했다. 그리고 난쟁이가 나타났을 때 아주 드물고 희귀한 이름 목록을 가지고 있었다. 아마 당신의 이름은 쉽생크, 크릭생크, 스펀들생크. 그러나 그는 내 이름이 아니요 하고 매번 대답했다. 그런데 셋째 날에 왕비의 사신이 돌아와 말했다. 왕비님, 새로운 이름을 발견하지 못해 낙심하고 높은 언덕에 올라갔는데 숲속 모퉁이를 돌았을 때 여우와 토끼가 저녁 인사를 서로 나누고 있는 작은 집 하나를 보았지요. 집 앞에는 불이 피워져 있었고 불 주위에 아주 괴상하게 생긴 난쟁이 하나가 한쪽 다리로 뛰면서 소리쳤어요. 맛있게 빵을 구워놓고 나는 아이를 데려온다네. 왕비는 내 이름이 럼펠스틸 치킨이라는 걸 알아내지 못한다네. 그 말을 들은 왕비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기뻐했다. 잠시 후 난쟁이가 들어와서 물었다. 자, 왕비님, 내 이름을 말해보시오. 왕비는 먼저 물었다. 당신 이름이 코다드입니까? 아니요. 그럼 헤지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럼펠스틸 치킨인가? 세상에, 누가 그 이름을 알려준 거지? 어떤 녀석이 그걸 말했지? 난쟁이는 비명을 질렀다. 그는 화가 너무나 자기 오른발을 아주 멀리 떼자 허리까지 땅속에 박혀버렸다.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차 왼쪽 발을 손으로 잡자 난쟁이의 몸이 땅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내 주인이 누구냐? 어느 나라에 프레빌이란 청년이 있었는데 공주와 사랑하는 사이였다. 프레빌은 귀족이었지만 숫장수나 거지와도 허물없이 지내는 마음이 넓은 남자였다. 왕은 그런 프레빌이 탐탁지 않아서 공주를 프레빌에게 시집보낼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 하지만 공주는 프레빌이 아니면 누구하고도 결혼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왕은 그것이 큰 걱정거리였다. 어느 날 이발사가 왕의 머리를 매만지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이가 한 마리 기어나왔다. 이발사가 그걸 왕에게 보여주었다. 왕은 얼굴을 찡그리며 화를 냈다. 어서 치워라.
누구에겐가 옮은 것이 분명해. 도대체 어느 놈이 이를 궁중에 옮겨왔단 말이냐? 왕은 이발사를 시켜 이를 유리병 속에 넣게 했다. 아니, 이를 기르실 작정입니까? 허허, 그렇다. 왕이 껄껄 웃었다. 신하들은 어리둥절해서 왕의 얼굴만 바라보았다. 프레빌이라는 놈이 이를 옮겼을 거야. 그 놈은 더러운 거지하고도 잘 어울리거든. 어디 두고 보자. 신하들은 병 속의 이를 소중하게 키웠다. 병 속의 이는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호박만큼 크게 자랐다. 커질 대로 커진 이는 마침내 죽고 말았다. 그러자 왕은 신하를 시켜 이의 껍질을 벗겨 장갑을 만들도록 했다. 훌륭한 장갑이 만들어졌다. 왕이 공주를 불러 말했다. 얘야, 드디어 너를 결혼시키기로 했다. 이 장갑을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아맞히는 사람을 내 신랑으로 삼겠다. 공주는 하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어서 빨리 프레비를 만나서 장갑의 가죽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다. 그러나 왕은 공주의 신랑이 결정될 때까지 높은 탑 속에 있는 방에 가두었다. 신랑감들이 모두 모여 장갑의 정체를 알아맞힐 때까지 공주는 꼼짝없이 갇혀 지내게 되었다. 프레빌은 용감하고 현명하고 재치 있었지만 장갑의 정체는 모를 것이 뻔했다. 공주가 발을 동동 구르며 울고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가던 이발사가 걸음을 멈추고 왜 우는지 물었다. 공주는 자기의 사정을 이발사에게 호소하며 프레빌에게 몰래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를 어쩐다. 들키는 날에는 벼락이 떨어질 텐데. 이발사는 죽음을 무릅쓰고 공주를 돕기로 했다. 그리하여 공주의 편지가 아무도 몰래 프레빌에게 전해졌다. 그날 여러 사람이 모일 때 제일 나중에 들어오도록 하세요. 아마도 장갑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서 프레빌님이 알아맞힌다 해도 아버님께서는 우리들의 결혼을 반대하시기 때문에 그 대답이 틀렸다고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맨 마지막으로 남은 프레빌님이 알아맞히면 아버님도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결혼을 허락하실 거예요. 마침내 그날이 되었다. 공주에게 청혼하러 온 나라 젊은이들이 다 모여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었다. 공주는 줄지어선 사람들의 끝을 눈여겨보았다. 그런데 웬일인지 프레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프레빌님은 안 오셨구나. 나를 잊어버리셨단 말인가? 공주는 슬픔에 잠겼다. 신랑감들이 모두 틀린 대답을 하고 돌아가고 맨 마지막 사람의 차례가 되었다. 잘 됐구나. 프레벨 녀석은 오지 않았어. 왕은 프레빌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매우 기뻐했다. 맨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지저분한 숫장수였다. 물론 왕은 숫장수에게 공주를 시집보낼 마음이 없었다. 그리고 보나마나 알아맞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 걱정도 하지 않았다. 자, 이것이 무엇으로 만든 것인지 말해보아라. 숫장수는 눈을 크게 뜨고 왕과 공주 앞으로 다가갔다. 얼굴도 검고 옷도 검고 발도 온통 검기만 한 숫장수가 얼굴을 내밀자 공주는 얼굴을 찡그렸다. 임금님, 이것은 암캐 가죽이군요. 숫장수가 자신 있게 말했다. 아니다.
왕의 말에 숫장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장갑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맑아주기 분명합니다. 하고 대답했다. 아니다. 왕은 고개를 흔들었다. 누구든지 대답은 3번까지 할 수 있었다. 이제 숫장수는 대답할 기회가 한 번밖에 남지 않았다. 공주는 숫장수가 뭐라고 대답하든 말든 훌쩍훌쩍 울기만 했다. 프레빌이 마음이 변했기 때문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때 숫장수는 옷솔기에서 이를 한 마리 꺼내어 왕 앞에 보였다. 바로 이것이죠. 그 장갑은 이의 가죽으로 만든 것입니다. 왕은 깜짝 놀랐다. 훌쩍훌쩍 울고 있던 공주도 숫장수의 말을 듣고 너무 놀라 울음을 뚝 그쳤다. 그러더니 얼굴도 검고 옷도 검고 손도 발도 온통 검기만 한 숫장수의 모습을 보고 몸부림치듯 엉엉 우는 것이었다. 왕도 땅이 꺼질 것 같은 한숨을 쉬었다. 저 숫장수 녀석이 알아맞히다니. 이게 웬 날벼락이냐. 숫장수는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리고는 능청맞게도 공주를 달래는 것이었다. 공주님, 울지 마세요. 수출 굽고 사는 것도 즐겁답니다. 닥쳐라 이놈. 어디에다 함부로 손을 내밀려고 하느냐. 왕이 숫장수에게 호통을 쳤다. 아니, 임금님. 공주님은 내 아내가 될 사람인데 왜 그러십니까? 숫장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항의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왕은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러나 이미 모든 백성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오, 프레빌. 어디 있어요? 왜 안 오셨어요? 공주는 울부짖었다. 자, 공주님. 어서 여기에 타십시오. 나도 공주님을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답니다. 숫장수는 나귀 한 마리를 공주 앞으로 데리고 왔다. 숯을 싣고 다니는 나귀였다. 공주는 할 수 없이 나귀에 올라탔다. 숯검정이 묻고 지저분한 때가 낀 나귀 등에 올라탔으니 공주의 깨끗하고 예쁜 옷이 금방 더러워질 게 뻔했다. 그래도 도로 내릴 수는 없었다. 공주님, 울지 마세요. 숲속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수출 굽는 일도 무척 재미있답니다. 숫장수는 채찍으로 나귀의 엉덩이를 때렸다. 숫장수는 나귀의 고삐를 잡고 앞장서서 걸었다. 눈물이 뒤범벅된 공주를 나귀에 태우고 가면서 숫장수는 노래를 불렀다. 랄랄랄랄랄라. 어서 가자 나귀야.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공주가 숫장수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숫장수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주인을 못 알아보는 나귀를 야단치는 노래랍니다. 숫장수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채찍으로 나귀의 엉덩이를 때렸다. 한참을 걸어왔다. 공주가 숫장수에게 또 물었다. 숫장수님,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가지요. 집은 어디에 있지요? 숲속에 있답니다. 그런데 공주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숫장수가 가는 곳은 바로 프레빌의 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눈앞에 프레빌의 아름다운 성이 보였다. 숫장수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공주가 또 물었다. 프레빌님의 성에 잠깐 들렀다가 가려고 하죠. 날마다 프레빌님에게 숯을 갖다 드리기 때문에 나와 친하답니다. 어여쁜 공주님을 얻었으니 프레빌님에게 자랑해야죠. 네? 공주는 놀라서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울지 마세요, 공주님. 내 몸은 비록 검지만 마음만은 구름처럼 희답니다.
숫장수는 이렇게 공주를 달래고 발길을 재촉했다. 오, 프레빌님.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나는 당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공주는 슬프게 울었다. 어느덧 나귀는 성의 오솔길을 터벅터벅 올라가고 있었다. 숫장수가 또 노래를 불렀다. 랄랄라 랄랄라. 어서 가자 나귀야.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노래를 들은 공주가 또 물었다. 숫장수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주인을 못 알아보는 나귀를 야단치는 노래랍니다. 숫장수는 아까와 똑같은 대답을 했다. 어느덧 나귀는 성 안의 정원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그곳에 왕이 와 있는 게 아닌가. 아버님, 웬일이세요? 공주는 나귀에서 내려 더러워진 옷을 펄럭이며 왕에게 뛰어갔다. 프레빌에게 사과하려고 왔다. 차라리 너를 프레빌에게 시집 보낼 것을 괜히 엉뚱한 일로 숫장수 놈에게 빼앗기고 말았구나. 왕이 힘없이 말했다. 왕은 말을 타고 달려왔기 때문에 길을 천천히 돌아온 공주와 숫장수보다 먼저 이곳에 온 것이다. 그런데 프레빌님은 만나셨어요? 없더구나. 그러자 숫장수가 저는 프레빌님이 계신 곳을 알죠. 잠깐 기다리세요. 프레빌님을 나오시게 할 테니까요. 하고 말하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에 안에서 프레빌이 웃으며 나왔다. 공주는 부끄럽고 야속해서 다시 훌쩍훌쩍 울었다. 그런데 숫장수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다. 여보게. 왕은 무엇을 알아차렸는지 프레빌의 손을 덥석 잡았다. 울지 마세요, 울보 아가씨. 그래도 공주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다. 프레빌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랄랄라 랄랄라. 어서 가자 나귀야. 내 주인이 누구인지 아느냐? 아까 숫장수의 노래를 들은 공주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제야 프레빌이 조용히 말했다. 사실 오늘 임금님께 가는 길에 숫장수를 만났소. 그 사람은 비록 몸은 검지만 마음이 어찌나 착한지 나도 한번 숫장수가 되어보고 싶어 옷과 나귀를 잠시 빌린 것이오. 공주는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왕이 웃으면서 말했다. 내 평생에 오늘처럼 기쁜 날이 또 어디 있겠는가. 자, 어서 궁전으로 돌아가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려야겠다.